가장 핵심이 되는 챕터 몇 군데를 요약해서 마키아벨리즘 기독교 신앙의 근원을 뒤흔든 주장이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죠. 바로 대한민국의 리더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바로 코앞에 왔는데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읽어볼 만한 책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500년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통치자들의 무기와 같았던 책,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작년 연말에 제가 책을 사서 읽었는데 군주론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서점에 갔더니 군주론 관련된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선택했냐? 바로 이 책입니다. 페이지 2 북스에서 출판된 이 군주론으로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해체라는 파트 때문이었어요. 이 책을 감수하신 연세대학교의 김상근 교수님께서 마키아벨리가 이 책을 썼을 때의 시대적 상황이나 집필 의도 등을 해체 파트에서 각 챕터별로 짚어줬거든요. 이 해체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쓰여 있어서 저처럼 그 당시 유럽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책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해체 부분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키아벨리 그리고 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 군주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챕터 몇 군데를 요약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군주론이란 책이 가진 아주 특별한 재미 그리고 작가의 놀라운 통찰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1469년 이탈리아 피렌체 지방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유년 시절의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거라고는 아버지가 비망록에 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전부라고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역사에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 건 그의 나이 29살 피렌체의 제2서기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입니다. 법률 검토 및 문서 작성이 제2서기장의 주요 임무였다고 하는데요. 외국 대사와의 공식 그리고 비공식 협상뿐만 아니라 유럽 정세의 보고 역시도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서 그 정치라는 게 얼마나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바닥인지 그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키아벨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16세기 초 마키아벨리는 피렌체를 지키기 위한 시민군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터무니없는 보상을 바라면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용병들 대신에 조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런 시민군을 조직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시민군들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지휘 아래 피사를 점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1512년 교황청이 주도하는 스페인과 베네치아 연합군이 피렌체를 점령하게 되면서 마키아벨리는 공식적으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피렌체의 새로운 주인이 된 메디치 가문은 마키아벨리를 역모 혐의로 붙잡아서 투옥하고 고문까지 가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투옥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죄 선고를 받고 사면까지 받은 뒤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추록한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어떤 시골 농장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참새를 잡으면서 생활했다고 하고요. 오후가 되면은 시골 농부들과 함께 싸구려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펜을 잡고 그가 15년 동안 정치 외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527년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위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고 5년 뒤 군주론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군주론의 시작은 사실 군주국에 대하여 라는 소책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세를 이끌어가기 위한 군주의 덕목 이런 것을 이야기한 책이 아니라 역사에 남은 군주국들의 어떤 흥망성쇠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한 책이었다고 해요. 마키아벨리는 이 소책자를 그 당시에 피렌체를 통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사람 줄리아노 데 메디치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다고 해요. 이 소책자를 통해 자신의 통찰력 그리고 정치적 역량을 자랑한 다음에 피렌체의 정치계로 복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서둘러 이 소책자를 보완하고 보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군주론입니다. 교황청의 검열을 통과한 이 군주론은 1532년 정식 출판된 이후로 유럽 전역에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6세기의 유럽 사람들은 이 군주론을 읽고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수에 능한 아주 악한 사람이다 라고 여겼다고 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내용이
그 조금 포악하고 과격하고 그리고 공포스러운 군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뭐 좋은 군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도덕이나 아니면 윤리적 가치 등을 조금 무시해도 된다, 뭐 이런 거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키아벨리즘의 시작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프로이센의 계몽군주로 알려진 프리드리 2세는 이 군주론을 비판하는 책을 프랑스어로 직접 적어서 출판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리드리 2세는 훗날 이 마키아벨리즘을 자신의 정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군주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에게는 권력자의 민낯을 폭로하는 책, 그리고 폭군을 막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뭐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요. 누군가는 군주론을 현실 정치 이론의 선구자로 뽑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의 이 군주론이란 책은 뭐 리더, CEO라면 꼭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 그런 필독 도서가 된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책 군주론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책은 총 2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핵심으로 뽑는 장은 15장부터 19장까지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 각 장의 제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5장 군주가 칭송받거나 비난받게 되는 일에 대하여, 16장 관대함과 인색함에 대하여, 17장 잔인함과 인자함에 대하여, 군주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18장 군주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19장 경멸과 미움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이 중에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7장과 18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서 해드려 볼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에 나온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주장은 16세기 유럽의 정세, 그리고 그 당시 마키아벨리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녹아들어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직접적으로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이 군주론 책에 나온 마키아벨리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선택이라는 것, 그것을 미리 안내해 드리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민의 단합과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군주는 잔인하다는 악명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아주 조금이지만 잔혹함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자비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앞과 뒤가 다르고 위선적이며 위험은 피해가고 이득이 되는 일에만 극성을 부린다. 사람들이 군주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뜻에 따른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군주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에 기초해야 한다. 다만 앞서 말한 대로 미움은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17장의 내용은 지금 봐도 충격적이지만 16세기에도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서구 전통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근원을 뒤흔든 주장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삶, 뭐 베풀고 그리고 인내하고 화내지 말고 그리고 선해야 하고 뭐 이런 것일 텐데, 이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군주론에서 나온 마키아벨리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요즘식으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자비롭고 선한 군주가 되라고? 참, 이 사람들 겪어보지도 않고 진짜 쉽게 말하네. 인간이 얼마나 음흉한 존재인데 그런 인간들을 통치하려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음흉하고 훨씬 더 잔인해져야 돼. 근데 마키아벨리가 이런 주장을 했던 거는 그 당시 상황과 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당시 피렌체는 새로운 군주가 나타난 상황이었죠. 이렇게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시기, 이런 시기에 군주는 필요하다면 아주 비인간적인 잔인함도 서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통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마키아벨리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게 처음 통치를 시작한 군주에게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동시에 그 불가피한 잔인함을 행사할 때는 꼭 신중하게 그리고 절제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조언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17장에서 말하는 건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통치하기 위해선 사랑받는 군주 대신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군주가 되는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주는 여우와 사자를 모두 택해야 한다. 사자는 덫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덫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겁먹게 하기 위해서는 사자가 될 필요가 있다. 군주는 선하다고 불리는 모든 면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의와 반대되는, 자비와 반대되는, 인정과 반대되는, 신실함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운의 바람이 부는 대로 상황의 변화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정신을 가져야만 한다. 마키아벨리가 한 정말 유명한 비유죠. 사자의 폭력성과 여우의 간교함. 그러니까 군주로서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아주 무조건적인 이중성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군주는 짐승이 될 각오를 하고 가끔은 기꺼이 짐승이 돼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시민들한테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통치자가 미움이나 경멸을 받지 않으면서 통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그 역시도 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라는 어떤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간다움을 기꺼이 포기할 각오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조합해보면 결국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악한 군주의 필요성이 아니라 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군주의 결단,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책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 책 군주론을 다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책은 현실주의 정치와 이상주의 정치를 비교하는 책이기도 하면서 권력자에게는 통치의 기술을, 우리 같은 유권자에게는 통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이 책은 읽는 사람마다 이 책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 페이지 투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이 군주론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나 군주론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어려울 것 같고 좀 난해할 것 같아서 도전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군주론을 접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킹의 호스트 검은색다리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